본 방송에서 제공하는 투자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주식의 가치, 가격 상승 및 가격 하락에 대해서는 방송사에서 보장하지 않습니다. 헤드라인 뉴스입니다. 미국 국제무역위원회가 삼성전자와 LG전자 세탁기에 대한 세이프가드 발동과 관련해 120만 대를 초과하는 물량에 대해서는 50%의 높은 관세를 부과하기로 했습니다. 이는 미 가전업체 월풀이 요청한 일률적인 50% 관세 대신 저율 관세 할당을 120만 대로 설정하고 이 물량을 넘어 수입되는 세탁기에만 50% 관세를 부과토록 한 것입니다. 국제무역위원회의 권고안은 월풀과 삼성, LG의 요구를 절충한 것으로 분석됩니다. 뉴욕 증시 3대 주요 지수는 기술주 강세에 힘입어 동시 사상 최고치를 경신했습니다. 다우존스 지수는 전장보다 0.69% 상승한 23,590.83포인트의 거래를 마쳤고 S&P 500 지수는 전장보다 0.65% 높은 2,599.03포인트에 기술주 중심의 나스닥 지수는 1.06% 오른 6,862.48포인트의 장을 마감했습니다. 다우지수와 S&P 500 지수, 나스닥 지수는 장중 거래에서 각각 최고치를 경신하기도 했습니다. 유럽 주요 증시는 독일의 정치 불안 충격을 극복하면서 일제히 상승 마감했습니다. 영국 런던 증시의 FTSE 100 지수는 전일 종가보다 0.3% 상승한 7,411.34포인트를 기록했고 독일 프랑크푸르트 증시의 닥스 30 지수도 전일 종가 대비 0.8% 오른 13,167.53포인트로 마감했습니다. 프랑스 파리 증시의 까크 40 지수는 0.48% 오른 5,366.15포인트로 거래를 마쳤습니다. 석유 수출국 기구 회원국과 비오펙 회원국들의 감산 회동을 앞두고 국제유가는 상승 마감했습니다. 뉴욕 상업거래소에서 인도분 서부 텍사스산 원유 1월물은 전날보다 41센트 상승한 배럴당 56.83달러에 거래됐고 런던 IC 선물거래소의 1월 인도분 브렌트유는 27센트 오른 62.49달러를 기록했습니다. 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출발 증시 와이드의 김민재입니다. 뉴욕 증시가 기업들의 실적 호조와 기술주 상승세에 힘입어서 사상 최고치로 출발을 했습니다. 특히 개장 전 거래에서 페이스북과 아마존 그리고 넷플릭스, 구글을 가리키는 팡주 종목들이 일제히 오름세를 나타내면서 나스닥 지수의 상승을 견인하는 모습이었는데요. 블랙 프라이데이를 앞두고 형성된 기대감에 마감 역시 3대 지수 모두 사상 최고치로 마무리가 됐습니다. 한편 세제 개편안을 둘러싼 불확실성이 여전히 남아있다는 분석에 추진 과정에 따라서 증시가 조정을 받을 가능성을 배제할 수는 없어 보입니다. 자, 국내 증시의 흐름도 한번 살펴볼까요? 코스피가 외국인과 나흘 만에 돌아온 기관의 사자에 힘입어서 사흘 만에 반등에 성공을 했습니다. 장 초반에 2,525선까지 저점을 낮추기도 했지만 이내 다시 상승세로 돌아서면서 장중 내내 오름세를 유지해 나가는데요. 업종별로는 하락이 우세했지만 시가총액 상위 종목들은 상승한 곳이 더 많았습니다. 코스닥 지수는 이날 790선 턱 밑까지 치솟으면서 또다시 연중 최고치를 경신했습니다. 전거래일보다 4.06포인트 상승한 789.38포인트의 장을 마치면서 이틀 연속 고공행진하는 흐름이었습니다. 자, 오늘 시장 상황은 또 어떻게 흘러갈지 저희 출발 증시 와이드와 함께 하시기 바라겠습니다. 자, 출발 증시 와이드 1부 지금 시작합니다. 네, 시장의 중심이 되는 이슈를 꼼꼼히 점검해드리는 신승용의 시그널 나우 시간입니다. 오늘 역시나 브레인코리아 인베스트 신승용 대표와 화상으로 연결해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대표님. 네, 안녕하십니까. 네, 반갑습니다. 첫 번째 이슈부터 여쭤보겠습니다. 최근 원달러 환율의 변동성이 크게 나타나고 있는데요. 한동안 1,100원 선에서 맴돌던 환율이 또다시 1,090원대로 하락했습니다. 대형 수출주들의 부담으로 작용할 것 같은데요. 관련 내용 자세하게 짚어주실까요? 네, 말씀하셨던 바와 같이 지금 서서히 이제 그 환율에 대한 부담이 우리 대형 수출주 중심으로
부각될 가능성이 서서히 조금 좀 확산되고 있다라는 그런 말씀 좀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뭐 이미 주지하고 계시는 바와 같이 어제도 우리 원달러 환율이 무려 한 5원 가까이 급락하면서 1,095원 80전에 마감하는 그런 모습 보여주었다. 지난주 금요일이었죠. 1,099원에 마감하는 그런 모습, 그리고 월요일에도 1,099원, 그리고 어제는 조금은 더 크게 하락하는 그런 모습들 나타났다라는 부분 분명하게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일단 직전 저점이요 1,092원 60전이었습니다. 지난 2016년 9월이었죠. 이 당시를 좀 돌이켜 생각을 해보면요, 그 당시 원달러 환율이 실질적으로 대형 수출주들에게 상당 부분 부담이 되면서 수출주들의 어떤 그 주가의 변동성 국면을 좀 야기시켰다라는 부분을 좀 회상을 해본다라면 지금 현재 상황, 일단 대형주, 물론 뭐 지난밤 기술주들과 바이오주, 그러니까 뭐 새 헬스케어주들의 약진에 의해서 미국 나스닥 지수 거의 1% 가까운 그런 상승을 보여줬는데요. 하지만 우리 시장 조금은 좀 다른 양상들이 최근 나타난 헬스바이오를 중심으로 한 급등세와 맞물린 어떤 그 차익 실현 매물의 어떤 출회 가능성, 이런 부분들 생각을 좀 해본다라면 조금 좀 환율에 대한 부담감 서서히 좀 준비를 해 나가야 되지 않을까, 이런 말씀 좀 드려보겠습니다. 원화 강세의 주요 배경 먼저 좀 살펴보죠. 4가지 정도 꼽을 수 있다라고 정리가 될 수 있을 것 같은데, 일단 기본적으로 우리 경제가 좋다라는 부분, 사실상 상당히 긍정적인 부분이 되겠습니다. 수출이 잘 되고 이러다 보니까 경상 흑자 폭이 상당 부분 지속되는 그런 과정 속에서 달러 유입이 증가하고 있다라는 부분. 달러 유입의 증가는 곧 원화에 대한 수요를 증대시키면서 원화의 가치를 상승시키는 그런 결과물로 나타날 수 있다라는 점. 두 번째가 증시 호조가 되겠습니다. 특히나 외국인 중심의 매수 강화 부분. 어제도 외국인 3천억 원이 넘는 순매수가 나타났었죠. 이러다 보니까 금융자본, 특히나 달러 중심으로 한 글로벌 유동성의 유입이 계속되면서 이런 부분들이 원화 가치의 상승을 부추기고 있다라는 부분. 세 번째가 한중 관계 개선과 북한 리스크의 완화 부분이 되겠습니다. 결국은 뭐 어제 같은 경우 미국의 트럼프 대통령이 북한을 다시금 테러 지원국으로 9년 만에 재지정을 하면서 다소간 좀 변동성 가능성이 시장 내에 대두되기는 하고는 있지만, 그래도 여전히 큰 그림 속에서 생각을 해본다라면 한반도와 관련된 리스크는 과거와 대비해서 상당 부분 희석 내지는 둔화되고 있다. 이에 따라서 한국물에 대한 어떤 그 리스크 프리미엄 부분 상당히 급락한 그런 모습들이 나타나고 있다라는 부분. 네 번째가 되겠습니다. 이번 30일이죠. 이번 달 말일 한은의 금통위 예정이 되어 있는데요. 금통위에서 금리 인상 가능성이 상당 부분 거의 뭐 90% 이상 확실시되고 있는 그런 상황들 속에서 금리 인상이 된다면 그 뒤로 바로 따라오는 것이 원화의 강세죠. 여기에 지난밤에 나타났었던 달러화의 또 다른 어떤 그 하락 부분, 달러 인덱스가 0.1% 또 하락하는 그런 모습들이 나타났었죠. 이런 부분들과 맞물리게 되면서 원화 강세 가능성은 계속되고 있다라는 부분들. 결국 뭐 내년 상반기 정도에 이런 추세는 조금 좀 이어지게 되면서 내년 상반기 한 1,050원 가능성도 이야기가 되고 있다라는 부분. 근데 여기서 우리가 고려해야 될 문제가 분명히 있습니다. 그 원화 강세에 따른 예상되는 우리 실물 경제로의 파급 경로, 이 부분을 좀 생각을 해봐야 될 것 같은데, 두 가지 정도가 대두가 되고 있습니다. 하나는 수입 관련된 부분, 또 하나는 수출 관련된 부분이 될 것 같은데, 수입 물가가 당연히 하락을 하겠죠. 원화가 강세가 되니까요. 그러면 물가 하락이 야기가 되고, 거꾸로 설비 투자는 증가할 가능성이 있다. 하지만 설비 투자의 증가분보다 우리 통화당국에서 실질적으로 우려를 하고 있는 부분은 물가의 안정과 고용의 회복이다라는 어떤 그 통화당국의 기본적인 목표치를 생각을 해본다면 물가 하락 측면에서 우리가 조금 더 심각하게 좀 고려를 해봐야 될 것이다. 가뜩이나 어려운 상황에서 겨우겨우 물가 상승률을 2% 내외로 올려놨더니 수입 물가가 하락을 하면서 오히려 이를 반감시키는 그런 모습들이 나타나게 된다라면, 그렇게 된다면 한은 통화당국 입장에서는 금리 인상에 대한 통화 정책에 대한 어떤 그 방향성 자체도 다소간 조금 좀 흔들릴 수 있다라는 부분까지도 좀 염두에 둘 필요는 있어 보이지 않나 말씀을 좀 드려보겠습니다. 두 번째가
수출 경쟁력의 약화, 결국은 대형 수출주들의 부담으로 돌아온다라는 얘기로 결론을 지을 수 있을 것 같은데, 특히나 우리나라 수출 경기에 환율이 차지하는 비중, 환율 민감도라고 흔히들 얘기를 하고 있는데요. 약 한 20% 정도 차지하고 있습니다. 0.19. 1 대비해서 0.19가 반대 방향으로 움직인다라는 이야기니까요. 만약에 100원의 어떤 그 환율이 10원 그 100원의 환율이 10% 정도 절상을 하게 된다라는 2% 내외의 어떤 그 수출 절감 가능성이 잔존하고 있다라는 부분, 아울러서 생각을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이 부분은 우리 주변 경쟁국의 환율 변화와도 우리가 세밀하게 지금 관찰할 필요가 있어 보이는데요. 원화 가치의 절상률이 최근 10%가 지금 넘게 나타나고 있습니다. 경쟁국, 결국은 일본의 엔화와 중국의 위안화 생각을 해볼 수 있을 것 같은데, 위안화는 4% 내외, 엔화는 한 3% 내외 절상이 있었다라는 부분을 생각을 해본다라면 우리나라의 원화 가치 절상 속도가 타 경쟁국 대비해서 2배에서 3배 정도 좀 앞서가고 있다라는, 그만큼 2배에서 3배 정도 가격에 대한 부담으로 찾아오고 있다라는 것. 이 부분이 거꾸로 이제 블랙 프라이데이를 얼마 남겨놓지 않는 그런 상황 속에서, 그리고 연말 크리스마스 소비 시즌을 얼마 남겨놓지 않은 그런 상황 속에서 생각을 해본다라면, 과연 소비 시즌이 한창 진행되고 있는 가운데 원화 절상으로 인한 수출 경쟁력의 둔화가 나타나게 된다라면 대형 수출주들 조금은 좀 부담이 될 가능성, 우리가 분명히 염두에 놓고 시장 전략 만들어 나가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원달러 환율이 내년 상반기에도 1,050원까지 내려갈 수 있다는 전망이 나오고 있다라는 말씀해 주셨는데, 유가뿐만이 아니라 환율에도 지속적인 관심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자, 계속해서 두 번째 이슈 살펴보겠습니다. 최근에 글로벌 시장에서 헬스케어와 함께 자율주행차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내일부터는 또 이제 대구에서 국제 미래자동차 엑스포가 개막을 앞두고 있기도 한데요. 이와 관련해서 자율주행 관련주들이 또다시 부각될 가능성이 높아 보입니다. 향후에 어떤 전개가 이루어질 것으로 보이나요? 예, 저 개인적으로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우리 시장, 여러 가지 시장 내, 그 4차 산업혁명과 관련된 많은 테마군들이 존재하고 있긴 합니다만, 특히나 그 순서들이 이제 가장 지금 눈앞에 다가온 것이 결국은 자율주행차가 아닌가, 그리고 그 기대감이 바이오 헬스만큼이나 오히려 그를 능가할 정도의 기대감이 자율주행차 쪽에서 찾아볼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 가져보게 됩니다. 여기서 경험치를 가지고요, 한번 지난주 부산 백스코에서 열렸던 G스타를 생각을 해본다라면, 지난주 코스닥 열기, 지난주 내내 7.5% 상승을 만들어냈었던 지난주 코스닥 시장의 열기 중에는 물론 바이오 헬스케어가 상당 부분 그 어떤 그 주된 역할을 한 부분이 있지만, 여기에 또 바이오 헬스케어에 미치는 어떤 그런 영향을 미친 부분, 결국은 엔터테인먼트, 게임주에 대한 관심이었다라고도 정리가 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 열기, 결국은 G스타를 통해서도 이 부분이 상당 부분 크게 뜨거워졌다라는 그런 부분들을 좀 돌이켜서 생각을 해본다라면, 앞으로 자율주행차와 관련된, 그리고 특히나 내일부터는 대구에서 국제 미래자동차 엑스포가 개최가 되죠. 이와 맞물린, 이벤트와 맞물린 자율주행차에 대한 관심, 순서적으로 이제는 자율주행차 서서히 관심을 가져야 된다. 그것도 상당히 빠른 코스닥 시장 내에서의 어떤 그 테마 관련주의 순환매 가능성을 염두에 본다라면, 우리가 분명히 자율주행차에 대한 관심은 가져야 될 것이다라는 말씀 드려봅니다. 일단 코스닥 시장이 단숨에 790선을 돌파했습니다. 어제 좀 상황을 살펴보면요, 바이오 헬스케어 조금은 좀 쏠림 현상이 완화 내지는 둔화되어지는 그런 모습들이 지금 보여지고 있는데요. 이 부분, 이제 바이오 헬스케어에서 타 업종군, 타 테마군을 향해서 그 찾기에 상당히 활발한 어떤 그런 움직임이 시장 내에서 나타나고 있다라고 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그러면 관심의 이동 방향, 소위 말하는 모멘텀의 이동 방향을 생각을 해봐야 될 텐데, 과연 바이오 헬스케어 이후에 어떤 업종군, 어떤 테마군의 관심이 크게 부각될 가능성이 있게 될 것이냐. 물론 지난밤 미국 시장에서 헬스케어의 상승,
이에 맞물리는 오늘 우리 시장의 바이오 헬스케어. 일단 지속적인 상승 가능성이 높아 보입니다. 하지만 모멘텀의 이동 경로, 모멘텀의 이동 가능성, 바이오 헬스에 대한 차익 매물 출회 가능성을 생각을 해본다면 빨리 이제는 다른 대체 테마를 찾아 나서야 될 텐데요. 그 부분은 아마도 고평가 바이오주에 계속 머물고 계시기보다는 오히려 저평가된 IT주로의 관심이 유효한 것이 아닌가라는 그런 생각 가져보게 됩니다. 물론 여기에는 다양한 4차 산업혁명 이슈가 대기하고 있습니다. 특히나 12월 중에 발표가 한 2주 남았죠. 이제 4차 산업혁명과 관련된 정부의 방안, 앞으로의 로드맵, 구체적인 로드맵의 발표. 그리고 이제 그 12월 중에 코스닥 활성화 방안의 구체적인 어떤 그 계획, 이런 부분과 맞물리게 되면서 결국은 각종 테마군들, 특히나 VR, AR, 그리고 사물인터넷, 자율주행 전기차, 그리고 5G도 있고요, 인공지능도 있고요, 블록체인도 있고요, 다양한 어떤 대체 에너지도 있고요, 다양한 어떤 그 테마군들이 존재하고 있습니다만은 최근의 움직임, 최근의 시장 어떤 그 이벤트, 이슈 생각을 해본다라면 자율주행과 전기차와 관련된 부분 꼭 포트폴리오에 담아 놓으셔야 된다라는 말씀 좀 드려봅니다. 최근 들어서 우버가 볼보사로부터 자율주행차 한 2.4만 대를 구입하기로 결정했다라는 그런 소식이 전해 들려왔고요. 테슬라 역시 비슷한 양상으로 상용 전기 자동차에 대한 출시 서두르고 있다라는 소식까지도 지금 들려오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여기에 더 나아가서 내일부터는 이제 그 국제 미래자동차 엑스포 열리게 되는데요. 국제 미래자동차 엑스포의 주된 테마는 전기차라는 부분이 아니라 오히려 자율주행과 관련된 자율주행 자동차의 결과물, 중간중간 과정에서의 결과물을 그리고 미래의 모습을 볼 수 있는 계기를 만들어내면서 시장 내 자율주행차에 대한 테마, 재부각 가능성을 높이고 있다라고 분명히 생각을 해 놓으셔야 될 것 같습니다. 네, 그렇다면 오늘장 투자 전략까지 자세하게 세워주실까요? 예, 오늘장 이렇게 좀 생각을 해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이제 코스닥 시장 내에서 쏠림 현상의 완화 내지는 분화에 대해서 고민을 좀 해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물론 여기서 바이오에 대한 이야기가 될 것 같은데요. 바이오 헬스케어에 대한 쏠림 완화, 이 부분이 만에 하나 쏠림이 좀 지나치게 꺼지게 된다라면 말 그대로 지난 2015년에 나타났었던 바이오 헬스케어주에 대한 거품, 그리고 좀 심하게 이야기하면 폭락 상황도 우리가 전혀 배제할 수 없다. 하지만 정부에서 12월 코스닥 시장의 활성화 방안, 그리고 앞으로의 4차 산업혁명과 관련된 그 구체적인 실행 방안 발표 예정되어 있는 그런 상황들 속에서 이런 관심 부분은 타 업종군으로 이동할 그럴 가능성이 높다라고 봐야 될 것 같고요. 이런 부분들은 결국은 전반적인 우리 코스피 시장의 안정화 속에서 코스닥 시장의 모멘텀 강화로 나타날 가능성이 높을 것이다. 코스닥 시장에서의 모멘텀 강화 부분은 바이오 헬스케어로만의 쏠림 현상이 아니라 IT를 비롯한 타 업종, 타 테마군으로의 확산과 타 테마군으로의 순환매 과정이 만들어지면서 동시에 일어날 가능성이 높을 것이다라는 그런 기대감 갖기에 충분하지 않을까 생각을 좀 해보게 됩니다. 여기에 문재인 대통령이 지금 12월 중국 방문 예정이 있습니다. 중국 모멘텀까지 가세하게 되면서 소위 말하는 엔터주, 그리고 중국 관련 소비주까지 코스닥 시장 내 다양한 테마군들 형성될 가능성 높이 보셔야 될 것 같고요. 이런 부분들 전체적으로 좀 정리를 해본다라면 지금 현재의 상황, 원화의 강세, 그러다 보면 대형 수출주 부담 당연히 나타나게 될 것 같고요. 두 번째, 바이오 헬스케어에 대한 쏠림 완화는 결국은 저평가 IT에 대한 관심 확대로 시장 결과물로 나타날 가능성, 기대감 가지셔도 되지 않겠나 말씀드려봅니다. 아울러서 정부의 코스닥 활성화 정책 12월 중에 나오죠. 중소형 테마, 다양한 중소형 테마주가 재부각될 가능성 분명히 생각을 해보셔야 될 것 같고요. 한중 경제 협력에 대한 모멘텀, 이 역시 중국 관련주에 대한 관심, 그리고 아울러서
연말 소비 시즌. 이제 블랙 프라이데이 이번 주 말이고요. 크리스마스 시즌 다가오고요. 그다음에 연말 다가오고 있습니다. 배당주와 소비주에 대한 관심 분명히 필요해 보이는데 한 가지만 더 추가적으로 좀 말씀을 좀 드려보죠. 최근에 원화 강세라는 부분과 그리고 연말 소비 시즌이 찾아오고 있다라는 부분과 한번 교집합을 좀 만들어서 생각을 해보게 된다라면 분명하게 우리나라에서 해외 시장으로부터 구입을 하는 해외 직구에 대한 관심이 크게 확대되지 않겠느냐. 원화 강세가 나타나기 때문에 그만큼 원화 구매력이 향상이 되게 될 것이고 이런 부분들은 해외 시장으로부터 물건을 소비하는 그런 해외 직구 가능성이 높아지지 않겠느냐라는 그런 가능성. 이런 부분들로 인해서 해외 직구 모멘텀에 대한 관심 가져볼 만할 것 같은데요. 여기에는 온라인 전자결제주가 있을 수 있을 것 같고요. 그다음에 모바일 광고주가 있을 것 같고요. 해외 운송에 특화되어 있는 그런 종목 찾아볼 수 있을 것 같고요. 또 한 가지 해외 직구를 국내로 유통하는 업체들이 분명히 있을 것이다라는 부분. 이와 관련된 관련 업체들 한번 꼼꼼히 찾아보시는 것도 어떤 나의 포트폴리오의 투자 수익률을 높일 수 있는 그런 계기로 그런 근거로 삼아볼 수 있지 않을까. 우리 시청자분 한번 참고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신승용 대표의 오늘장 투자조언 참고하셔서 잠시 후에 개장 후에 잘 활용해 보시기 바라겠습니다. 자, 지금까지 브레인코리아 인베스트 신승용 대표와 함께 경제 이슈와 투자 조언까지 알아봤습니다. 말씀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국내 시장 쟁점을 분석해보는 라이브 이슈타임입니다. 한국투자증권의 김권진 차장하고 화상으로 연결되어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네, 반갑습니다. 첫 번째 이슈부터 살펴보겠습니다. 사드 배치로 인해서 시작됐던 중국의 금한령 조치로 최근까지 심각한 경영난을 겪고 있던 면세점 업계가 사드 해백 모드 조성을 반기고 있는데요. 발길을 끊었던 요우커 행렬이 다시 우리나라를 찾기 시작하면서 관련 업계 내에 기대감이 확산되고 있는 모습입니다. 연말 특수를 좀 노려볼 수 있겠습니까? 어떻게 보시나요? 자, 우선은 결론부터 얘기해 드리자면 긍정적인 것이다라는 건 얘기를 해드리겠고요. 단 조금 너무 성급하게 이런 모습은 조금 자제해야 된다. 그렇지만 분명한 것은 분명히 기류는 완전히 바뀌었다라는 이야기를 해드리겠습니다. 즉, 좋아질 거다. 좀 시간이 지나고 나면 분명히 우리 명동이나 이런 동대문 이런 데에서 분명히 빨간색 깃발을 열심히 볼 수가 있으실 거다라는 거. 그리고 제가 1, 2년 전에 이제 제주도에 가면 여기가 한국인가 나 중국에 놀러 왔나 이런 생각을 많이 했었던 게 기억이 납니다. 근데 올해 갔을 때는 엄청 한가하다라는 생각을 많이 했었던 걸로 기억이 납니다. 그런데 다시 한번 이게 흐름이 다시 여기가 중국인가라고 하는 정도의 그 요코에 대한 사람들이 많이 지금 다시 제주도에 갈 것이다라는 얘기를 해드립니다. 여기 기업인은 어떻게 됐든 항공업계나 어떻게 보면 여행업계 그리고 면세점 같은 경우는 분명히 조로자가 다시 그려지기 시작을 하는 것이다라는 얘기를 해드립니다. 실제적으로 한중 관계가 지금 회복되고 있다는 거 우리 시청자분들 대부분 다 아실 거다라는 거 얘기를 해드리겠고요. 중국이 단체 관광객이 사실은 아직까지 들어오지 않았었습니다. 근데 이제금 다시 들어오기 시작을 한다라는 이슈가 나오고 있다는 겁니다. 실제로 상하이 단체 관광객 한 팀이 28일 제주도를 지금 현재 찾을 예정이다라는 얘기를 해드리겠고요. 또 이런 것을 보면 단초가 되면서 다시 단체 관광객들이 시작이 되고 있다라고 판단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실제적으로 제주도 여행업체들과 면세점들한테는 엄청난 큰 실적이 여기에서 다 창출이 되는 거였으니까 실제로 이제는 다시 한번 조로자를 그려줄 수가 있을 것이다라는 거 얘기를 해드리겠고요. 면세점 자체가 사실은 규모의 경제가 작용을 하는 이런 시그널입니다. 왜냐하면 백화점 같은 경우는 다 어떻게 보면 다 임대업이나 다름없습니다. 그래서 재고 리스크가 거의 없는데 면세점 같은 경우는 직매입 구조로 가기 때문에 실제로 재고 처리나 이런 게 상당히 크게 중요하다라는 거 얘기를 해드리겠고요. 그래서 일정한 규모가 유지되지 못하면 재고 부담도 있었고 판매 관리비에 대한 이런 여러 가지 모양 때문에
적자로 변신할 가능성이 크다라는 거 얘기를 해드리겠고요. 또 규모가 커야지만 빅 브랜드를 유치할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좋아하는 그리고 사람들이 많이 찾는 에르메스, 루이비통, 샤넬, 구찌 등 이른바 명품관을 이렇게 유치를 할 수 있는 것이다라는 거 얘기를 해드리겠고요. 또 일부 명품 업체 같은 경우는 한 나라에 어떻게 보면 한정되게 매장을 열 수가 있습니다. 이런 것 때문에 좀 규모가 큰 쪽에 이런 것을 주는 게 맞다라는 얘기를 해드리겠고요. 실제적으로 이런 대표적인 회사가 우리 롯데면세점이나 실제 호텔 신라 이 두 군데가 있는데 여기서에 대한 이런 호재들 계속 이어질 수가 있지 않을까라는 얘기를 드리겠습니다. 네, 사드 해빙 모드로 인해서 다시금 관련 업계들 밝은 모습을 되찾을 것 같다라는 말씀이셨습니다. 계속해서 두 번째 이슈 여쭤보겠습니다. 미국 최대 쇼핑 시즌을 알리는 블랙 프라이데이가 다가오고 있습니다. 시장도 따라서 들썩이는 분위기인데요. 이와 관련해서 어떤 업종이 수혜를 입을 수 있을지도 많은 분들의 관심이 모아지고 있습니다. 어떻게 보시나요? 네, 그렇습니다. 실제적으로 소비자 관련된 주식들이 상당히 크게 좀 움틀움틀 거리고 있다는 거. 그리고 대표적으로 사실은 이번에도 최근에도 중국에서도 광군제가 한번 열렸었습니다. 그때도 결제액이 엄청나게 많이 느는 것을 볼 수 있었습니다. 근데 대표적인 미국의 최대 쇼핑 축제라고 했어요. 블랙 프라이데이가 이제 다가온다라는 거 얘기를 해주겠고요. 주식시장에서는 IT 업종을 가장 중심으로 해서 기대감이 조금씩 확산이 되고 있습니다. 실제적으로 사람들이 좀 많이 미뤄왔었던 것을 이번에 구매를 하겠다라는 얘기가 많이 나오고 있다는 거 얘기를 해드리겠고요. 실제 대형 TV나 태블릿 PC 그리고 스마트폰 등의 이런 구매자들의 욕구가 많이 지금 증가를 하고 있다는 거 얘기를 해드리겠고요. 우리나라 같은 경우도 예전에는 좀 이것도 그냥 남의 나라의 얘기였는데 이제는 어떻습니까? 세일 행사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해외 직구가 많이 펼쳐진다라는 얘기를 해드리겠습니다. 실제 인터넷의 발달로 해서 모바일 주문이 활발해지면서 국내 소비자들도 어떻게 보면 블랙 프라이데이를 좀 즐기는 이런 모습이 나타나고 있다는 거 얘기를 해드리겠고요. 미국에서 전미 소매업 협회 같은 경우에서는 실제로 많이 늘어날 거다. 소매 판매액이 3.6에서 4.0 이상은 증가할 것이다라는 얘기를 해드립니다. 작년에 한 3.6 정도였으니까 최소 작년보다 훨씬 더 좋아진다라는 거. 그리고 미국 경기가 좋아지면서 사람들이 좀 지갑을 좀 많이 열 가능성이 좀 생기고 있다라는 얘기를 해드리겠습니다. 이런 것 때문에 우리나라의 대표적인 가전회사인 삼성전자와 LG전자 같은 경우도 여기에 좀 수혜를 입을 수도 있을 것 같다라는 거 얘기를 해드리겠고요. IT 기업을 하면 여러분들이 바로 떠올리는 게 바로 애플일 거다라는 거. 그러면 애플 관련주들을 여러분들이 생각을 하셔야 됩니다. LG 이노텍이나 삼성전기 같은 경우도 거기에 관련된 기업으로 여러분들이 생각해 주시면 좋을 것 같다라는 거 얘기를 해드리겠고요. 또 한편으로는 운송 관련주나 그리고 온라인 및 모바일 결제 관련주 그리고 보안 관련주 등의 또 여러분들이 좀 긍정적인 시각을 유지하는 게 맞다라는 판단을 해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블랙 프라이데이를 맞아서 이제 수혜 업종들에 대해서 짚어주셨습니다. 자, 세 번째 이슈 확인을 해보겠습니다. 정부가 코스닥 활성화 정책을 추진하면서 시장은 뜨겁게 달아올랐습니다. 코스닥은 이에 따라서 연일 랠리를 멈추지 않고 사상 최고치 경신을 이어가고 있는데요. 세제 혜택 등 다각적인 논의가 예상되는 정부의 이 코스닥 활성화 대책, 이 부분 좀 자세하게 짚어주실까요? 네, 그렇습니다. 코스닥 활성화 정책에 대한 얘기가 많이 나왔습니다. 실제 올해 1월에서 10월까지는 어땠습니까? 계속해서 코스피만 가는 시장이었다. 근데 11월, 12월분은 어떻게 보면 좀 코스닥이 정말 열심히 활성화가 되고 있다는 얘기를 해드리겠습니다. 실제로 주가에서도 코스피는 좀 멈춰있는 모습, 코스닥은 계속해서 상승을 해주는 모습이 나오고 있는 것 같습니다. 거기에 주도로는 물론 바이오 업종이 가장 크다라는 얘기를 해드리겠고요. 어떻게 보면 거기가 잘 가는 이유는 시가총액이 크기 때문입니다. 코스닥에 이런 주가가 계속해서 올라가기 위해서는 시가총액 방식으로 가기 때문에 당연히 시가총액 상위 종목들이 올라가야 된다라는 얘기를 해드리겠고요. 여기에는 한 세 가지 정도로 나눠질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실제적으로 제2의 벤처붐 어떻게 보면 그동안 코스닥이 항상 좋았었던 시절에 이런 어떤 정책들이 있습니다. 거기를 다시 한번 재도입하겠다라는 이런 정부 정책이 계속해서 나오고 있다라는 얘기를 해드리겠습니다. 거기에 대표적인 걸로 코스닥 전용 소장 펀드를 부활시키겠다라는 이런 이슈가 조금씩 흘러나오고 있는 것 같습니다. 이거는 2년 전에 폐지됐던 소장 펀드를 부활하겠다는 이런 모습이고요. 코스닥 종목에 투자하는 펀드를 돈을 넣을 경우
불이백을 공제해주겠다는 이런 이슈다라는 얘기를 해드리겠고요. 이것은 뭐 아직은 사실은 조금 긍정적인 면과 부정적인 면이 좀 엇갈리면서 이게 완벽하게 아직까지는 정해져 있지 않지만 결국은 그래도 코스닥 시장에 좀 불이 붙이는 데는 분명히 지금 현재 이 역할을 해주고 있다라는 거 얘기를 해드리겠고요. 다음으로는 가장 큰 것입니다. 결국은 수급인데요. 연기금이 10조 이상 더 사줄 것이다. 지금까지는 사실 한 3조 원 정도만 코스닥에 투자하는 비중이었습니다. 근데 이것을 많이 늘리겠다랍니다. 실제로 가치인 KRX 250 지수가 실제적으로 코스피에 있는 많은 종목들과 코스닥에 있는 종목들, 우량 종목들을 하나를 만들어서 벤치마크를 만든다는 겁니다. 이렇게 되면 당연스럽게 코스닥 같은 경우도 여기에 포함이 되면서 코스닥 지수를 따라하게 되는 이런 벤치마크 지수가 되기 때문에 물론 코스닥 쪽 계속해서 투자가 돼야 된다라는 거 얘기를 해드리겠고요. 단계적으로 계속해서 상승될 확률이 아주 높아지고 있다라는 거 얘기를 해드립니다. 즉 연기금의 투자 규모가 한 134조 중에서 여기서 이제 코스닥의 이런 비중이 조금씩 늘어나는 모습이다라는 거 이야기를 해드리겠습니다. 이렇게 되면 코스닥이 한 단계 더 레벨업이 되고 있는 거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될 것 같고요. 지금 자체도 지금 현재 그런 모습이 계속해서 반영이 되고 있다라는 얘기를 해드리겠습니다. 또 마지막으로 코스닥에도 정말 테슬라 같은 이런 기업을 이렇게 어떻게 보면 상장을 시켜야 된다라는 이슈가 나오고 있습니다. 실제 코스닥 성장 가능성이 있는 이런 기업들을 코스닥에 상장을 시켜주겠다라는 겁니다. 실제로 정책의 한 축인데요. 테슬라 같은 경우가 계속해서 적자 기업임에도 불구하고 나스닥에 상장이 된 것처럼 실제로 우리 코스닥도 그런 역할을 해줘야 되는 거 아니냐라는 얘기를 해드립니다. 물론 어떻게 보면 상장을 시키는 증권사가 보증을 하는 겁니다. 실제 보증을 하면 상장이라는 모토로 해서 다시 한번 도입을 할 수 있었는데 아직까지는 이런 실적이 아직은 제로다. 그런데 이게 앞으로는 조금씩 공모 요건이나 여러 가지 요건을 좀 완화해 주면 이렇게 실제로 코스닥 문턱 낮추기가 가능해지지 않나라는 이슈가 될 수가 있다라는 거 얘기를 해드리겠고요. 아직까지는 조금 시간이 걸릴 수 있습니다. 대부분 사람들이 다음 달에 이런 제도가 아마도 발표가 될 것이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코스닥 중심의 자본 시장 혁신 방안이 발표가 된다고 좀 기대를 하고 있다는 거 얘기를 해드리겠고요. 그렇지만 다만 12월 말에 내년도 경제 정책 운영 방향이 발표되는 만큼 혹시나 1월 달로 좀 미뤄질 수도 있지 않을까 이런 식의 얘기는 있다. 물론 계속해서 이런 정책 기대감은 계속해서 이어질 수밖에 없는 것 같고요. 코스닥 같은 경우는 지금 현재 한 789선까지 올라와 있습니다. 이 선이 아마도 마지막이 아니라 더 추가적인 상승 쪽으로 계속해서 여러분들이 가는 말입니다. 지금 현재는 코스닥이 계속해서 가는 쪽이니까 방금 얘기드렸던 활성화 대책, 즉 정부가 밀어주고 있는 사업이기 때문에 이쪽 라인들은 계속해서 조금 긍정적으로 여러분들이 우리 시청자분들이 생각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다는 얘기를 드리겠습니다. 네, 최근에 코스닥 랠리의 원인이 되고 있는 정부의 코스닥 활성화 대책에 대한 자세한 이야기 나눠봤습니다. 자, 마지막으로 개장 앞두고 있는데요. 오늘장 투자 전략 어떻게 세워보면 좋을까요? 네, 비슷한 것 같습니다. 방금 제가 얘기 드렸던 코스닥을 왜 주목을 해야 되는 건가에 대한 얘기를 많이 해드렸는데요. 여전히 그렇습니다. 오늘 당일 계속해서 코스닥 중심의 전략을 계속해서 여러분들이 가져가시는 게 맞을 것 같다라는 거 얘기를 해드리겠습니다. 또 그리고 최근에는 바이오 쪽만 아니라 이제는 좀 낙수 효과가 조금씩 생기고 있다는 거 여러분들 좀 긍정적으로 꼽으셔야 된다는 거 얘기 드리겠습니다. 즉 소비재 관련주들 그리고 IT 부품 소재들 이런 식의 업종들도 여러분들이 관심을 가져야 될 것 같고요. 중국 소비재들도 계속해서 여러분들의 최근에 주가가 다시 움직여주는 모습이 나오기 시작을 했으니까 좀 관심을 많이 가지셔야 된다는 거 얘기를 해드리겠고 개인들이 지금 계속해서 1월에서 10월 달까지 별 재미를 못 봤다면 11월, 12월은 정말 우리 개인분들한테 정말 우리 시청자분들한테 좀 좋은 시장이 지금 현재 오고 있다라는 얘기를 해드리겠고요. 코스닥에 어떻게 보면 돈잔치는 계속해서 지속되고 있다라는 거. 지금 열심히 달리는 말입니다. 굳이 지금 막 내릴 필요는 없습니다. 말이 멈추면 그때 빨리 하차를 하시는 게 가장 이번에 그 시장의 핵심 포인트가 될 수 있을 것 같다는 얘기를 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지금까지 한국투자증권의 김권진 차장과 함께 경제 이슈와 투자 조언까지 알아봤습니다. 말씀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국내외 선물 시장의 흐름과 투자 전략까지 자세하게 알려드리는 선재 트레이더의 선물 하이킥 시간입니다. 선재 트레이더 먼저 화상으로 만나볼게요.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네, 반갑습니다. 네. 자, 오늘도 역시나 국내 선물 시장 먼저 좀 살펴볼까요? 어떤 흐름 보이고 있나요? 네. 지금 보면 333지수를 지지하고 전반적으로 매수로 올라간 그림인데요. 저희는 어제 기본적으로 335지수 맞고 지속적으로 매도를 쳤고요. 그 다음에 333지수가 쉽게 깨지지 않아서 마지막에 매수를 친 상태에서 마무리를 지었고요. 그 다음에 335.70을 오면 그 위부터는 매도를 한번 보겠다 이랬는데 어제는 변동성이 그닥 크지 않아서 두세 번의 매수를 친 다음에 마무리를 지은 모습이고요. 우선 야장 때 지금 336지수를 올라간 모습입니다. 아마도 이 추세 저항점들 상단부까지를 다 올라간 모습이라는 거죠. 그래서 오늘은 전반적으로 337지수 저항 확인을 해보겠다 이 생각이고요. 우선 그래서 예상 저항은 337지수, 그 다음에 예상 지지력은 335지수 보고 매매를 하겠다 이 이야기죠. 한마디로 야장 때 이 윗구간을 쳤기 때문에 아마 시가 자체가 떠서 시작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렇다면 이 구간의 지지력에 그다음에 윗구간 저항을 보고 매매를 한 게 바르겠다 이렇게 예상을 하고 있고요. 그렇다면 시가 자체가 336 초중반 지수에서 시작이 된다 그러면 좀 더 올려놓은 상방 제약을 보시고요. 그다음에 지지력은 우선은 335 초중반 지수들 지지될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걔네들 지지력에 매수 배팅이 유효할 거라 보고요. 우선 337지수는 우선 단기적으로 저항 예상되기 때문에 이 구간에서 저희는 단타로 위아래 노리는 전략으로 추세를 계속적으로 이어가 보겠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우선은 저희가 지속적으로 330지수를 계속 기다렸었는데 한번 330 후반 지수를 건드린 이후부터는 지속적으로 333지수 지지가 되고 그 다음에 335지수, 337지수 마디가가 이렇게 형성되어 있는데요. 오늘은 아마 336지수 중후반에서 시작이 된다. 그러면 저항은 337, 한마디로 337지수에서 무작정 매수 쪽으로 쫓아가는 건 좀 위험하다고 보고 있고요. 그다음에 매수는 좀 눌린 구간에 335지수에서 보는 게 맞다 이렇게 보고 있고요. 그다음에 335지수에서 매도를 쫓아가는 것도 위험하다. 한마디로 윗구간은 보합이고요. 그다음에 눌림에서 매수 전략을 펼치겠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해외 선물 시장 흐름까지 같이 짚어봐 주실까요? 네. 자, 해외 선물, 달러 인덱스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달러 인덱스는 여전히 보합 구간이고요. 그 다음에 저희가 1차 목표로 봤던 이 구간들, 어제는 고가에서 매도 쪽으로 배팅이 들어갔었고요. 그래서 유로, FX하고 골드는 눌림 매수 전략 어제 들어갔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저녁 리딩을 할 때 눌림의 매수 전략 들어가서 먹고 있고요. 우선은 저희가 보는 목표가가 좀 더 남았는데 너무 늦게 가서 지금 오늘 또 눌림 매수 전략을 펼칠 생각이고요. 우선은 단기 저항점들 구간에 놓여 있기 때문에 여전히 어제 매수를 들고 계신 분이 아니라면 오늘 좀 눌림을 기다렸다가 매수 전략을 펼치는 게 맞다 이렇게 보입니다. 예상 저항은 1.17820대, 그 다음에 예상 지지력은 이제 1.17300대로 바운드를 좀 넓혀서 보일 생각이고요. 현실적으로 보자면 어제 저항점들 강했던 1.17, 480, 그 자리부터는 눌림 매수 전략 유효하겠다. 단 그림들이 원체 달러 인덱스 움직임이 작기 때문에 오랜 시간 걸릴 걸 예상하면서 전략을 짜시는 게 유효하겠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그리고 크루드 오일 좀 보겠습니다. 자, 어제 크루드 오일 저희가 우선은 56.85 자리를 맞고 매도 전략을 펼쳤었는데요. 우선은 아래 구간에서는 매수를 끌고 올라가고요. 그 다음에 윗 구간에서 매도를 한번 쳤는데, 얘네들이 빠른 자리들에서는 매도 수익을 주더니 이 구간은 바로 돌파돼서 리스크 관리 한번 들어갔고요. 그 다음에 다시 고가 57.2대를 맞고 밀린 아이들을 1사부터 매도를 쳐서 90까지, 그 다음에 다음 70대까지 홀딩 전략을 펼쳤고요. 그 다음에 이제 자기 전에
8090을 맞고 다시 재매도를 치고 오늘 사실은 약간 빠져있을 걸 예상했는데 오늘 다시 새벽녘에 4시 이후에 윗자리를 치는 그림이 나왔습니다. 자, 오늘은 57불대를 맞고 보합 구간 지표 기다리는 그림들 만들 거다 예상을 하고 있고요. 56불 중반대까지 다시 눌린 구간들 지표 전까지는 걔네들 계속 공략을 펼칠 생각이고 저항은 이 추세선을 보시고 위에서 지속적으로 반등 시 매도 전략 유효하겠다. 한마디로 저항 매도만 치겠다는 거죠. 그럼 전반적으로 이번에 3주 이제까지 원유 재고량 자체가 계속적으로 늘어난 상태에서 오늘은 원유 재고량 자체가 줄어들었겠지 하고 하는 그 기대 심리가 있기 때문에 우선은 지표 전까지는 매도 눌림을 보고요. 그 다음에 저항 구간에서 지표 때는 우선은 저항이 다시 맞는지 확인하고 전략을 펼쳐야 됐고 오전부터 유럽장 내에서는 57불을 맞고 그러니까 57 초반대죠. 이미 57불을 넘어갔으니까. 그렇다면 어제 만들었던 고가 그 다음에 57불을 계속 막아내고 57불 깬다는 전략으로 위의 저항에서는 매도 전략 펼침이 유용하겠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마지막 골드 좀 보겠습니다. 자, 골드는 예상저항 1282.0 예상 지지력들 1278.0을 보고 있는데요. 자, 어제 골드는 우선은 저가에서 매수 전략 펼쳤고요. 매수 매도를 나눠서 펼친 전략은 우선은 달러 인덱스가 계속 보합권에 들어서 있기 때문에 그렇죠. 그래서 달러 인덱스 아래쪽에서는 매도 죄송합니다. 그 다음에 위쪽에서는 매수 전략을 펼치고 있고요. 그 다음에 저희가 매수로 1282.0까지 어제 오전 중에 매수 전략 드렸고요. 그 다음에 저녁에 리딩하면서부터 이 자리 매도를 한번 쳤었고 그 다음에 분할을 대기하자고 말씀을 드렸었습니다. 그래서 12850 저항을 두고 매도 전략을 펼쳤고요. 그 다음에 분할을 못 잡으신 분들은 여전히 매도를 끌고 가서 약수익 구간에 마무리를 지은 모습이고요. 그렇다면 오늘은 이 구간대 저항을 두고 지속적으로 매도 전략 펼친다. 한마디로 보합이라는 이야기죠. 그래서 매도 전략을 우선 펼치고 눌림 하방에서는 눌림 매수 전략을 펼친다. 한마디로 보합인데 우선은 매도에 다시 눌림 매수까지 해서 오늘 유럽장이나 미장에서는 아마 눌림 매수 전략이 유리하겠고요. 어제 저희는 12820을 맞고 지속적으로 추가적인 매도를 쳤기 때문에 걔네들 빼오는 자리까지를 익절을 잡고 끌고 가볼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전반적으로 달러 인덱스 자체가 현재 상태 계속 보합이기 때문에 여러분들은 우선 달러 인덱스 보합권에 주목을 하시고요. 위에서 내려왔던 저항권들 이 위에서는 모든 상품들 좀 반등 매수 쪽으로 보시고요. 그 다음에 아래 구간에 오시면 다시 달러 인덱스 반등을 노리면서 다른 애들은 매도 전략 펼치는 보합 전략 보시는 게 맞고요. 그 다음에 이 구간 보합이라 하면 여전히 중심 자리 여러분들이 한 번쯤 신경 쓰고 전략을 펼쳐야 되는 지금 한 시청자분들 말씀으로는 거의 2달째 계속 같은 구간들 저희가 손대고 있다고 해요. 그만큼 보합 구간이 여실히 지난 구간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중간 자리들, 중심 저항들 한 번씩 보시면서 위아래 매수, 매도 전략, 손절 짧게 잡고 펼친 전략으로 짧게 단기 매매를 진행하심이 옳을 걸로 보고요. 12월부터 FOMC부터 그 다음에 세제 개편안에 대한 마무리 그림들 나오기 전에는 지속적으로 보합을 띌 형태이기 때문에 여전히 단타 기준으로 작은 파동들 공략하심이 좋을 듯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네, 지금까지 선재 트레이더와 함께 국내 선물 시장과 해외 선물 시장까지 짚어드렸습니다. 말씀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출발증 시와이드 1부 시간은 여기서 마칩니다. 잠시 뒤 2부 시간에서는요, 시청자 여러분의 종목 상담 도와드릴 건데요. 샵 0082번으로 지금부터 문자 보내주시면 되겠고요. 건당 100원의 정보 이용료가 부과된다는 점도 알려드리겠습니다. 저는 잠시 뒤에 2부로 다시 돌아오겠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안녕하세요. K웨더 라이프스타일 예보 윤지향입니다. 소설절기인 오늘 곳곳에 비 소식이 있습니다. 먼저 중부지방은 오전 한때, 호남지방은 오후 한때 비가 내리겠고요. 제주도는 낮까지 내리다 그치겠습니다. 비의 양은 5mm 안팎으로 적겠는데요. 강원 영서지방에는 눈으로 내려 조금 쌓이는 곳도 있겠습니다. 한편 어제 중국 북부지방에서 발원한 황사가 우리나라를 지나면서 오늘 오후 옅은 황사가 나타날 수 있겠는데요. 미세먼지 농도도 높아지면서 오후에 중북부지방 나쁨 단계, 충청과 남부지방은 한때 나쁨 단계로 예상됩니다. 수능 예비 소집일인 오늘은 일시적으로 추위가 풀리면서 활동하기 한결 수월하겠습니다. 하지만 수능일인 내일은 북서쪽에서 찬 공기가 내려와 기온이 크게 떨어지겠는데요. 바람도 강하게 불어서 체감온도는 더 낮겠습니다. 수험생들은 두꺼운 외투 속에 얇은 옷을 여러 벌 겹쳐 입어서 실내에서 체온 조절을 할 수 있도록 준비하시는 게 좋겠습니다. 현재 전국이 대체로 흐린 가운데 경기 북부와 제주도 일부 지역에는 비가 내리고 있습니다. 오늘은 북쪽에서 다가오는 기압골의 영향을 받다가 점차 벗어나겠습니다. 자세한 지역별 날씨는 나절 예보로 알아보겠습니다. 중부지방 오전 한때 비가 내리겠고 강원 영서에는 눈이 오는 곳도 있겠습니다. 낮 기온 어제보다 높겠습니다. 동해안 지방은 대체로 흐리겠습니다. 한낮에 속초 강릉 12도로 어제보다 조금 높겠습니다. 호남 지방은 오후 한때, 제주도는 낮까지 비가 조금 내리겠고요. 영남 지방은 흐린 날씨가 이어지겠습니다. 물결은 동해상에서 최고 3m, 서해상에서 최고 2.5m로 높게 일겠습니다. 내일은 서쪽 지방을 중심으로 눈이나 비가 내리겠는데요. 인천과 경기 남부, 충남과 전북은 새벽부터 시작되는 만큼 수험장으로 향하는 길 눈비에 대한 대비도 하셔야겠습니다. 또 주 후반에도 눈이나 비가 오는 곳이 많겠습니다. 날씨였습니다. 본 방송에서 제공하는 투자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주식의 가치, 가격 상승 및 가격 하락에 대해서는 방송사에서 보장하지 않습니다.